2024년 11월 미국의 60번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되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 재임이며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기에 많은 국가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또한 미국과 뗄 수 없는 사이기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과 선거 유세, 연설 등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세계가 변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트럼프 코리아라는 도서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 바이든의 민주당과 반대되는 당인데요. 그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정책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영상에서 앞으로 트럼프의 발언을 재조명하여 진행을 할 것인데 이는 트럼프의 발언에서 그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꼭 그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 참고용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의 발언을 주로 인용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점에서 영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편향된 정보가 포함될 것임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세계 정세를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023년 6월 10일에 열린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제가 3차 세계대전을 막겠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우선 김정은, 푸틴, 시진핑과 같이 반서방 세력의 지도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한 정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죠. 트럼프는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29일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타운홀에서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며 핵무기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민트힐 유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될 끔찍한 전쟁이라며 자신이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고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스톰섀도나 에어테크스와 같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그들 또한 이번 겨울을 전환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방산주와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큰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2024년 11월 24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유세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절대 침공하지 않았을 거라 하였고 10월 15일 패트릭 베트 데이비드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자신은 푸틴과 젤렌스키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주장이니 완벽한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한다면 양국과 협상을 시도할 것임은 유력하겠네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요. 2024년 5월 11일 뉴저지주 와일드우드 유세에서는 10월 7일 사건은 끔찍한 일이었으며 자신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가자지구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하였습니다. 이때 10월 7일 사건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노바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1200명이 죽고 240여 명이 인질로 납치된 사건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기도 하였습니다. 10월 14일 플로리다주 도럴 10월 7일 추도식 연설에서는 유대인의 나라가 멸망의 위협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빨리 승리해야 한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중동 평화에 대해서도 본인은 아브라함 협정을 성사시켰으며 이란의 석유를 산다면 그 누구도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여 이란을 파산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이 3년 만에 이란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였는데요. 그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게시물을 업로드하였는데 여기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이며 주한미군 약 4만 명이 한반도라는 위험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값비싼 훈련도 주기적으로 하는데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습니다. 10월 16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경제인 클럽 대담에서는 한국은 머니머신이고 주한미군 방위비로 5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로 볼 때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협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또한 10월 10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인 클럽 대담에서는 오바마의 한미 FTA는 최악이라고 언급하였는데 트럼프는 한국의 산업을 견제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습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의 삼성이나 자동차 기업들은 견제해야 하는 기업들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특성상 한국 산업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네요. 트럼프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베 신조를 매우 치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하였습니다.
아이오와주 수센터 유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인 클럽 대담, 일리노이주 시카고 경제인 클럽 대담에서 아베 신조는 훌륭한 신사, 위대한 인물, 좋은 친구, 잘생기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멋진 남자라고 평가하였는데요. 트럼프는 일본과의 기존 협상이 매우 불리하다 생각하고 있었고 아베와의 대화에서 재협상 얘기를 꺼내자 아베는 예상했다는 듯 그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평소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골프를 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는 그런 부분에서 아베를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무 의미 없이 그를 좋게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47대 대선에 출마하며 자신의 재선 공약을 적은 웹사이트 어젠다 47을 선언하였는데요. 이곳에서 중국은 미국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였고 10월 25일 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중국, 러시아는 매우 똑똑하고 세상 물정에 밝으며 교활하고 사악하고 위험한 존재라 하였습니다. 중국은 개도국이라 하지만 실제로 개도국은 미국이며 디트로이트와 같은 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중국 시장의 성장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중국에게 관세 폭탄을 때리겠죠.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트럼프의 의견은 명확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그는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크게 비판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0일 어젠다 47에서 조 바이든이 미판매 전기차 수천 대가 쌓여있는 상황에 값비싼 전기차를 강요하는 결정은 말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린 뉴딜은 미국 소비자에게 재앙이며 자동차 평균 판매가가 오르는 주요 원인이라 하였습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산 픽업 트럭과 SUV의 기업 평균 연비 규제 CAFA를 2배나 올려 공격함으로써 미시간주, 인디애나주, 오하이오주의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하였는데요. 전미인 자동차 노조 UAW는 트럼프를 지지해야 하며 민주당의 정책은 그들의 사업을 파괴시키고 이런 공격을 막지 못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은 붕괴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인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서 탈퇴,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종료, 한미 FTA 재협상의 업적을 이뤘고 이는 노동자들을 위해 나쁜 거래를 훌륭한 거래로 바꾼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24년 3월 16일 오하이오주 데이튼 유세에서 멕시코에게 지난 30년간 자동차 제조업의 34%를 빼앗겼는데 중국이 값싼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를 미국에 팔기에 관세를 부과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전기차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의 가장 큰 지지자 일론 머스크 또한 테슬라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싸고 장기간 운전이 안되는 전기차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아마 트럼프가 취임하면 중국은 물론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견제가 들어올 것 같네요. 8월 20일 펜실베니아 요크 유세에서는 일본 제철이 미국의 위대한 기업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 하였고 10월 15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경제인 클럽 대담에서는 철강은 국가안보 산업이며 중국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철강을 덤핑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수입산 철강 제품에 철강 232조를 적용하여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자 한국은 쿼터 축소를 선택하였는데요. 이런 미국 철강 산업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해리스와 같은 민주당 쪽 정치권에서도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US 스틸은 미국의 철강 해서로 남아야 한다고 하였죠. 이젠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방향인 미국 우선주의를 알아보겠습니다. 23년 6월 21일 어젠다 47에 따르면 트럼프 상호무역법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인도, 중국 등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면 맞대응으로 동일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라고 트럼프가 발언하였죠. 트럼프는 상호무역법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얻게 되는데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없애거나 미국에게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거나 즉 미국은 절대적인 부를 얻을 것이라 하였네요. 트럼프는 상호무역법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구현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며 임금을 인상하고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9월 5일 뉴욕 경제인 클럽 대담에서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강력한 중산층을 만들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이용해먹지 못하게 대처할 것이고 경제의 르네상스가 올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트럼프가 바꿔나갈 산업의 모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는 2016년 대선부터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해왔는데 이는 미국이나 세계를 배후에서 존용하는 은밀한 세력 등을 의미하며 음모론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자신이 취임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보와 기밀 문서를 해제하겠다고 하였죠. 실제로 미국인들 중 상당수가 이 딥스테이트 담론에 공감하였고 트럼프는 어젠다 47 동영상 연설에서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워싱턴의 부패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 정치계의 깊숙한 부분이며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트럼프의 정치적 행동이며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되는 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트럼프는 다양한 선거 유세와 대담, 자신의 선거 공약을 담은 어젠다 47,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방향을 발언해 왔습니다. 물론 각 발언마다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수를 3만 명이라 하다가 4만 명, 그리고 멕시코가 30년간 뺏은 자동차 제조업의 수치가 33, 34% 등 많은 부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과 같은 모든 영상 속 내용은 트럼프의 주장이자 트럼프의 입장에서 본 내용이라 완벽히 사실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곧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예정이고 트럼프가 하였던 발언과 공약의 상당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러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앞으로 미국의 행정을 맡을 정권에 대해 알아야 하기에 이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이기에 아마 대한민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대처하여 대한민국도 발전하면 좋겠네요. 영상 길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